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력의 배신, 지은이는 김영훈,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 얻어먹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이 속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점에는 노력으로 성공 신화를 설명하는 책들이 넘쳐나고 TV 프로그램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시청자들의 동기를 끌어올리려 혈안이 되어 있다. 노력 신봉 공화국의 일상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까? 반대로 실패했다면 오로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면 면접을 요청하는 학생이 많다. 대부분 대학원 진학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학생에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대학원에 와서 공부해 보라고 권한다. 한두 학기만 연구과제를 같이 해보면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 나도 알고 학생 본인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짧으면 한 학기, 길면 두 학기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연구와 관련한 토론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혹은 누가 가장 똑똑한지 확연히 드러난다.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의 똑똑한 순서를 한치의 오차 없이 매길 수 있을 정도다. 나뿐만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 알게 된다.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암묵적인 순서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냥 누가 봐도 똑똑함이 보인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가난, 사랑, 기침, 세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똑똑함도 숨길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듯하다. 그래서일까?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한두 학기가 지나면 대부분의 학생이 장래 목표를 수정한다. 박사 과정을 밟을 것인지 석사 과정을 끝으로 취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누가 조언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잘들 결정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박사 과정에서 졸업하지 못한 채 그만두거나 수료로 끝내는 비율이 60%나 된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결국 잘할 수 있다는 노력 신드롬은 잘못된 환상이다. 이 환상은 전염병이 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병들게 하고 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적게 한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노력을 성공의 유일신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 노력은 수많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노력이 아니냐고 반문한다면 나는 절대 아니라고 답하겠다. 해럴드 스티븐슨과 제임스 스티글러의 연구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에 미국인들은 25% 동의하지만 동양인들은 60%나 동의한다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인들의 75%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수학을 잘 못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두 믿음 중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 다 맞을 수 없는 서로 배척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스티븐 하인의 교수는 2011년도에 동양인과 서양인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창의성 시험을 받고 시험이 끝난 후 거짓 피드백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런 다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후속으로 또 다른 창의성 과제를 냈다. 스티븐 하이네 교수가 알고 싶었던 것은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할까에 관한 것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서양인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했고, 동양인들은 상당히 못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후속 과제를 더 열심히 했다. 서양인들은 왜 상당히 못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고 상당히 잘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했을까? 그 이유는 타고난 재능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며 노력의 능력을 그리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인들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잘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못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이들은 못하는 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점에 집중한다. 소질과 적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미국 수능 시험 SAT는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테스트하지 않는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타고난 학업적 재능과 인지 능력을 테스트한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SAT 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SAT 시험은 IQ 테스트다. 많은 학자가 SAT 시험을 지금도 IQ 테스트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지능 시험이다. 열심히 공부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인간의 학습 재능과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왜 타고난 재능으로 입시를 결정하는 것일까? 노력의 힘보다 재능의 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문화가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모든 인간은 특정한 능력과 소질을 갖추고 태어나며 이런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정성에 민감하다. 한국의 수능은 고등학교 범위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수능뿐만 아니고 논술과 면접 역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면 출제 대학교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대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는 학생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만 출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 된다. 교과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의 시험은 타고난 인지적 능력이나 재능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멕시코의 2257시간에 이어 전체 2위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2위를 놓친 적이 없다. 독일은 1356시간, 프랑스는 1526시간, 영국은 1543시간, 스페인은 1687시간, 캐나다는 1695시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가난한가? 프랑스가 가난한가? 영국이나 스페인이 가난한가? 핵심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정신 못 차린 젊은이들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믿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력 신봉공화국에서는 유난히 훈계와 명언이 많다. 내용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있다. 자기계발서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런 생각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정해라, 열정을 가져라, 뼈를 깎는 노력을 해라.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해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조언과 훈계가 빠지면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모든 이야기는 훈계로 시작해서 훈계로 끝난다. 노력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상사, 친구 누구의 이야기이든 마찬가지다. 잔소리의 핵심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 이런 말들이 넘쳐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고 불안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고 게으름이다. 이런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기질과 품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일까?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변할 수도 없지만 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와 내가 다를 때 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신기하게도 동양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동양 사람들은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려고 어줍지 않게 나대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하라 라고 주문한다. 변하지 않는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고 교육한다. 대신 변할 수 있는 자신을 바꾸라고 주문한다. 그래서 모든 실패와 낙오는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개인이지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도 변할 수 없다고 믿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세상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사람처럼 무작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은 본인은 변할 수 없으니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양 사람들은 본인이 세상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세상이 본인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는 변화의 주체가 세상이 아니고 개인이다. 세상과 달리 사람은 노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공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23세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조승희는 2007년 4월 16일 기숙사와 학교, 강의실 4곳을 돌아다니며 권총 2자루로 학생들과 교수들을 사살했다. 32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정신병, 왕따, 쉬운 총기 구매 현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이 4가지가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한 범죄의 이유였다.
미국 사람들은 조승희 총격 사건을 대하며 조승희 개인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환경과 구조에 그 책임을 물었다. 위의 4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그중 어느 것 하나 조승희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신기하게도 조승희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조승희를 비난하는 글이나 뉴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신상 털기도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동양인에게 조승희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쁜 놈이었다. 핵심은 조승희에게 완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믿음이 깔려 있다. 첫째,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둘째, 웬만한 문제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노력으로 변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의 책임은 당연히 조승희가 져야 한다. 조승희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미국인들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사건과 한국인을 전혀 연관시키지 않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조승희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정신병과 관련해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친구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집단 따돌림과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고 필요할 때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 몰매맞기 일수다. 가해자를 동정하거나 사건을 미화시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사건, 사고의 책임을 사회 구조나 환경보다 개인에게 훨씬 더 많이 묻는다. 언론도 그렇다. 사건 당사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러시아 속담에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 속담에는 남자들은 자유를, 여자들은 행복을 잃을 각오로 하는 제비뽑기라는 말도 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니 악마가 결혼을 만들었다라고 했고, 프랑스 소설가 앙리 드 몽테를랑은 머리가 좋은 남편이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남자라면 결혼을 안 할 테니까 라고까지 했다. 신기하게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속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결혼 건수가 21만 4천 건인데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이라고 한다. 결혼 건수의 반인 50%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혼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까? 결혼 생활에서의 다툼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부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부 문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 교수가 42년에 걸친 부부 연구를 정리하며 남긴 말이다. 존 가트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69%의 부부싸움은 반복되는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즉, 부부들은 서로 바꿀 수 없는 똑같은 문제로 평생 싸운다는 말이다. 부부간의 다툼은 대부분 바뀌지 않는 성격적 특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격적 특질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다. 학계에서 지금껏 1163번이나 인용되었을 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한 연구다.
1987년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로웰 켈리 교수 연구팀은 약혼 중이던 300쌍의 커플을 45년간 추적해 결혼 전부터 결혼 후 노인 시기까지 어떤 요인이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수많은 요인 중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장 잘 예측하게 해준 주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주 요인은 다름 아닌 결혼 전에 측정한 각 배우자의 성격적 특질이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높은 신경증과 낮은 충동 절제력이 이혼의 주 요인이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높은 신경증이 이혼의 주 요인이었다. 사람들은 이혼할 때 결혼 후에 발생한 경제적이거나 관계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혼의 이유를 찾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진짜 이유가 아니었던 셈이다. 진짜 이유는 결혼 전부터 존재해온 두 사람의 성격이고, 이런 성격이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보는 견해다.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은 존 가트맨 교수의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배우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십 년간 싸우다가 대부분은 그냥 포기해버린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가 있다. 그놈이 그놈이다.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불행한 결혼 생활은 누구의 책임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결혼 실패의 원인은 철저히 개인에게 있다. 사람은 노력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2009년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으로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내세우며 누구든지 무언가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광과 지지는 대단했다. 말콤 글래드웰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예시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 안데레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이었다. 그 논문은 1993년에 출판되었는데 학계에서 1만 1,500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심리학사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 내용은 간단하다. 에릭슨 교수는 독일 베를린 음악학교에 재학 중이던 20살 전후의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을 연주 실력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등급은 국제적인 연주자가 될 최고의 학생들이었고, 두 번째 등급은 우수하지만 국제적인 연주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학생들이었으며, 세 번째 등급은 그냥 공립학교 음악 교사가 될 정도의 평범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었다.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학생들이 5살 때부터 음악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들였던 연습 시간과 세 등급 간의 관계였다. 연구 결과는 재능의 절대적 위험을 믿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학생들은 5살 때부터 1만 시간 정도 연습했고, 우수한 학생들은 7,800시간 정도 연습했으며 평범한 학생들은 4,600시간 정도 연습했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는 최고의 성과는 많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태어난 재능의 결과가 아니며 최소 10년 이상의 끈질긴 노력과 훈련의 결과다 라고 말했다.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의 논문이 찬양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당대와 후대의 학자들은 수십 편의 논문을 통해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의 주장과 논문을 신랄하게 공격했고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판의 절정은 대학원 시절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에게 잠깐 지도받은 적이 있었던 미시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잭 햄브릭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와 잭 햄브릭 교수의 서로 다른 주장이 격렬한 논쟁으로 치닫자 두 교수에 대한 인터뷰가 쇄도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잭 햄브릭. 훈련량과 성과에 대해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은 훈련량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특정한 분야에서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의도적 연습 이외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안데레스 에릭슨. 사람들은 제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연습만 1만 시간 하면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의식과 동기를 가지고 집중해서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가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연습 태도를 의도적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이 논쟁을 보며 많은 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노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그러면 노력과 재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을까? 물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런 연구의 결정체는 2014년 잭 햄브릭 교수에 의해 나왔다.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의 그 유명한 1993년도 연구를 2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1만 시간 이상 의도적 연습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의 주장을 무력화한 것이다. 2014년에 발표한 잭 햄브릭 교수의 논문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논문을 준비하며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연구 목적을 가졌는데 첫 번째 목적은 노력 혹은 연습이 최고 성과를 내는데 몇 %나 기여하는지를 수치로 밝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연습과 성과의 관계가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목적은 의도적 연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잭 햄브릭 교수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존에 발표된 의도적 연습과 성과에 관한 모든 연구를 철저하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88개의 연구를 찾아냈고 88개의 연구에 참여한 실험 참여자는 1만 1,135명으로 매우 방대한 데이터였다. 게임, 음악, 스포츠, 학업, 전문직 이 5개 분야로 나눠진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게임 분야에서의 노력은 성공과의 관계성이 26%에 불과했다. 74%는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음악 분야에서의 노력은 성공과 21%만 관계가 있었다. 나머지 79%는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노력은 성공과 18%만 관련이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노력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놀랍게도 결과는 4%였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노력은 거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에서의 성공은 노력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결과는 1% 미만이었다. 잭 햄브릭 교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만큼 노력이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 성공의 주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잭 햄브릭 교수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핵심은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다 라고 말한다. 노력의 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능과 비교하면 노력의 자리는 초라할 뿐이다. 누가 봐도 재능과 능력의 압승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노력의 효과가 재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재능, 노력, 상호작용 효과라고 부른다. 타고난 재능이 높은 사람이 노력했을 때와 타고난 재능이 낮은 사람이 노력했을 때 성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고난 재능이 높은 사람이 노력하면 그 효과가 크지만 타고난 재능이 낮은 사람이 노력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 2016년 어느 날이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에게 연락이 왔다. 책을 한 권 썼는데 나에게 꼭 주고 싶어서 한국으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 책은 바로 그릿,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이었다. 이 책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5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다. 그릿은 열정적인 끈기로 해석된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수많은 정계와 유명 인사들이 극찬을 쏟아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사정이 사뭇 달랐다.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가 학계에서 받은 비판은 세 발의 피 수준이었다.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학계의 수많은 비판과 지적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수많은 비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릿의 척도를 잘못 구성해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공격을 제외하고도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의 주장은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과 한계를 담고 있었다. 첫 번째 결점은 그릿이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릿의 효과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재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결과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끈질기게 열정을 갖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과 성공은 별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더 심각한 결점은 그가 주장하는 그릿이 성격 특성 중의 하나인 성실성 혹은 근면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그가 주장하는 그릿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성격적 특성인 성실성을 뜻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성실성이 예측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릿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차별적으로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성실성은 학업 성적을 강하게 예측했지만 그릿은 학업 성적을 예측하지 못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의 연구 결과와 주장은 그릿의 기초를 두었다기보다 성실성의 기초를 두었던 것이다. 그는 이 문제로 학자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일반인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성실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뭐가 중요하겠는가? 어차피 핵심 메시지는 죽도록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니 매한가지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릿을 성실성이라고 정의하면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더 힘들어진다. 성실성은 성격 특성이기 때문이다. 성격은 타고나는 유전적 특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우리가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나는 지금까지 성격을 바꾼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잠시 동안은 바꾼 척 할 수도 있고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바꾸기는 어렵다. 결론이 뭘까? 그릿은 선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훈련으로 키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릿이 높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똑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하지만 이 말의 문제는 똑똑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똑똑함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노력으로 똑똑해지지 않는다. 그릿도 마찬가지다. 그릿은 유전이기 때문이다. 1만 시간 법칙을 운운하며 아웃라이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가 주장하려던 것은 노력이 아니었다. 말콤이 강조한 것은 환경과 기회였다. 상위 1%의 성공과 부는 뛰어난 재능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능을 꽃피게 할 환경과 기회라고 주장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콤 글래드웰의 주장을 표현하면 성공과 부의 원인은 운인 것이다. 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하게 되는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이 성공과 부의 원인인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재능은 분명 운이다. 1.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처럼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무엇이 가치 있는 재능인지 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태어나기 전에 한 개인의 인생이 정해져 있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진 재능은 가치 있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묻힐 수도 있다. 당신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권에 어떤 성별로 태어나는가에 따라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엄청난 수학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웬만한 시대와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래도 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시대마다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능력과 재능이 따로 있다. 그 시대가 가치 있게 인정해주는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거나 어렵게 사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성공은 어떤 시대에 태어나고 살아가는지에 달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운이다. 타고난 능력, 집안의 사회 경제적 위치, 노력, 이 모두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추첨 제도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방식이다. 대학 입시를 시험으로 결정하지 말고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농담처럼 보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과정을 보면 이미 추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대부분의 서울 소재 자사고는 성적을 전혀 보지 않고 지원자 중 모집 정원의 1.5배를 추첨으로 뽑은 뒤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핵심은 무엇일까?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명분이 없을 수 있고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참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참으로 운이 나빴던 사람이다. 이런 태도와 생각을 비관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은 희망 없는 우울한 풍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곳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 현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정부가 국민의 가난을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고 정의로운 것일 수 있다는 논리다.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노력신봉공화국은 참 운영하기 좋은 사회다.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굶어 죽든 취직이 안 되든 좋은 직장의 숫자가 적든 최저임금이 적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주위를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드라마와 영화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는 노력 성공 신드롬이다. 과연 그럴까? 계속 강조하지만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유함, 명문대 합격과 불합격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많다. 대부분의 중요한 요인은 한 개인이 통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신봉공화국에 살면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실패한 자들의 어설프고 비겁한 핑곗거리이며 정의롭지 않은 태도라고 치부한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노력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분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재능과 능력이 주이고 노력이 객인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재능과 능력 역시 적절한 가정적, 사회적 환경과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빛을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재능과 능력, 환경이라는 커다란 밥상 위에 노력이 살짝 숟가락을 얹는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실패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 사회적 위치는 명분이 부족하다.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갖기는 쉽지 않다. 노력신봉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의 프랑스어다. 많은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문장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성공도 다를 바 없다. 타고난 재능과 주어진 환경으로 혜택을 본 것뿐이다. 그런데 노력 신봉 공화국에서는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과로 치환된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떳떳하다. 누진 소득세 정책은 야속하기만 하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호구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제대로 분석해보면 정의롭지 않은 세상과 환경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성공한 사람들이다. 따지고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다. 성공했다면 운 좋게 받은 혜택을 나누어라. 당신이 성공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성공의 혜택을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얻은 것을 나눠야 한다. 아무런 조건이나 보상 없이 얻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 1차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차적으로는 그것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이 존귀하고 존엄한 친구로 대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사회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밀림 생태계에서는 누가 강자가 되고 누가 약자가 될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재능, 환경, 노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딱 한 가지로 결정된다. 누가 강자가 되고 누가 약자가 될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 어느 동물도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와 같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자는 점점 강해지고 약자는 점점 약해진다. 강자는 완벽하게 약자를 제압하고 약자를 거리낌 없이 잡아먹는다. 노력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처럼 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피라미드형의 먹이사슬을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의 왕국은 패망한다. 강자도 약자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크게 나는 인간의 왕국을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부른다.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후진국에서는 강자도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반대로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는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동물의 왕국처럼 인간의 왕국 역시 강자와 약자는 타고난 것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강자와 약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처럼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면 모두 죽는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환경과 구조를 만들고 모든 이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 이제 더는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타인을 거칠게 다루지 않으면 좋겠다. 타고나는 것들과 주어지는 환경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본다. 지금까지 노력의 배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공은 재능과 환경과 노력이 결정한다. 2. 그중 운이라고 할 수 있는 재능과 환경이 가장 중요하며 노력의 영향은 미미하다. 3.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는 노력 만능주의가 우세하다. 4. 결과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사람들은 불행해진다. 5. 성공은 운에 가깝다는 걸 인정하고 성공의 열매를 공동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자. 이 책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1만 시간의 법칙과 그릿에 대한 비판입니다. 학계에서 이미 신랄한 비판과 반박을 당했다고 하니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릿은 선천적인 재능인 성실성에 불과하고 재능과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1만 시간을 의도적인 연습을 해도 톱클래스 수준에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책 한민국 채널을 봐도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옳은 듯 보입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칭찬은 듣기 좋은 목소리인데 목소리는 제가 노력하거나 제가 기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것이니까요. 저자는 학계, 예술계, 체육계, 비즈니스 등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보다는 재능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머리 좋고 성실하고 탁월한 것들 모두가 그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성취하는 게 인생이라면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제비뽑기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능은 어렵지만 성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능 또한 톱클래스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게 보면 다시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성격이 개선되려면 죽었다 새로 태어나는 정도의 강력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때 그들의 변화는 아예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잠재해 있었지만 발현되지는 않았던 것들이 엄청난 자극으로 인해 깨어나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연으로 인해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게 현실이니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성공 케이스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인정하시리라 봅니다. 각자의 타고난 능력대로 성취한 결과물들을 개인들이 모두 다 가져가 버린다면 저자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가 인간 사회보다는 동물의 왕국에 더 가까워질 듯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했습니다. 동물과 차별화된 인간만의 탁월하고 고매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성과 협동과 혁신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번영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더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